요즘 뉴스에서는 연일 폐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폐업자들 중에 무려 60% 이상이 재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과 창업, 한마디로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폐업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영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갑입니다. 강정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정원입니다. 폐업률이 예전엔 60%, 네. 저다가 65%, 이제 70%가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폐업합니까? 올해 뉴스에 보게 되면 거의 한 87.9% 정도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곳 중에 9곳이 지금 폐업한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많이 폐업한다는 건 그만큼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통계를 만들어봤어요. 네.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한 시점에 이제 같이 창업한 업체들만 가지고 이게 몇 년을 가나 네, 요걸 네. 한번 따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이렇게 작은 스포츠 센터, 네. 뭐 PT샵 이와 같은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5년 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100개가 창업했는데 이때 몇 개가 살아있나 네. 봤더니 거의 뭐 한 83개가 망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봤더니 또 이제 음식점, 네. 뭐 음식점도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낫지만 100개 중에 82개가 망하고 한 뭐 18개 정도 살아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 정리가 되는 이유는 참 많겠지만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 보면은요, 최저임금 상승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임대료 상승.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내가 매출은 고정되어 있는 만큼 그렇죠. 임대료에 치여가지고 결론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소비자 경제가 좀 약간 위축돼 있다. 왜냐면 너무 힘들다 하니까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괜히 나중에 가서 내가 이 돈이 없어서 큰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사업자 주체 문제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는 하다 보니까 묻지마 창업이라고 이런 무분별한 창업 자체가 폐업의 원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수록 높아지는 자영업자 폐업률. 폐업자의 절반 이상은 또다시 재창업을 준비한다는데 폐업을 완벽히 준비한다면 재창업에 도움이 된다? 사업 정리의 실전 가이드를 파헤친다. 재창업을 성공시키는 폐업 준비 전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사업 정리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끝까지 몰렸을 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끝나게 되고 도망치듯이 짐 싸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폐업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업 기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돼서 네. 정리를 하는 거니까 손실이 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정리하는 기술에 따라 손실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 3번 폐업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요 정도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뭐가 들어와. 그렇죠. 예. 실수해서 오히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네. 그러한 손실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를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폐업을 내가 결정하게 되면은 양도양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네네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그렇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양도양수를 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3개월부터 준비를 해라. 내가 폐업 시점 마감 3개월 이전부터. 왜냐면 3개월이란 기간을 잡아놓는 거는 내가 양도양수를 한다 그러면은 목 좋은 장소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목이 좋지 않은 장소에서는 양도양수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 주변에 가까운 공인중개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이용할 때 일정 거리를 두고 공인중개사를 이용해라. 이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상가
내 사업장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게 네. 되면은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나요. 저 사람이 폐업을 하게 됐다. 요 소문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 자체도 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한 블럭만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때 여러 군데 매물을 내놓지 마라. 왜요?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근데 여러 군데 내놓으면요. 이게 뭐 사업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금매물이다, 이거. 금매가 되는구나.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 내는데, 야, 가가지고 뭔가 조정을 대해보자. 이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하던 매장이 뭐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다. 네. 이럴 때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건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임을 자처하시면서 뭐 광고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조건으로 넘겨줄 테니까 광고비를 주면 내가 얼마 기간 안에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거나 또는 컨설팅비가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듣자마자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도와준다고 해놓고서는 광고비 달라고 하고. 점포 양수하고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직접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한 지 1년 만에 이런저런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 김소상 씨. 이대로 가게 문을 열어두고 있자니 매출 손실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 점포 양도 양수전에 문을 닫으면 양수인 확보가 어렵진 않을까? 가급적이면은 사업장 자체는 열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사업장이 비어있게 되면은 누가 찾아와도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명 타짜라 그러는데 타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오히려 돈 들여서? 그렇죠. 약간의 수선을 해주는 거예요. 왜?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사업장을 비우지 말고 가급적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사업장을 꾸며라. 그게 내가 나가는 길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사업장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잘 또 이야기가 돼서 양도양수인이 이제 결정이 돼서 계약을 할 때 먼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네. 보통 이제 양도 양수자를, 그러니까 양수자를 내가 확보를 했을 때는 네. 양수자를 통해서 내가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양수자 확보를 못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하루만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이 계속 전화 와서 빨리빨리 임대료 넣으라고 그렇죠. 난리를 치다가 계약 만료로 나가는 시점에 대해서 임대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월세를 하루 지났다고 막 전화해서 막 다그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경매 걸어야죠. 그렇죠. 맨날 저 욕하고 막 나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손님 2테이블 왔더니 여기 와가지고 왜 월세 안 주냐고 이러면 그냥 걸어버려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임대인한테 나간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자동 연장되는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네. 자동 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에 대한 계약 기간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대해서,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부동산에서 내놨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네. 어느 시점에서 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내가 통화를 한다 그러면 통화에다가 저장이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럼요.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이 돈을 못 주고 있어요. 월세 안 내도 돼요? 아니요, 내야 돼요. 왜요? 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약 종료됐어요. 나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임대료를 안 받는 임대인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뭐 이제 한 카페가 폐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한 뒤에
우리 철거 보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수 기간에 대한 임대료까지 책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임대를 못 놨다. 그래서 보수한 기간까지 임대료를 줘라라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임대가 종료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나갈 시점에 대해서 어느 녹취던 문서상으로 뭔가 받아라.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분명히 가장 이렇게 좋습니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반환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환산보증금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임대 이후,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임차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제 계약이 돼서 가게 이제 넘기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속소하게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럼 계약서 빨리 쓰고 해야 되는데 왜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써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는요, 권리금에 대한 보호예요. 네. 권리금에 대해서 예전에 뭐 용산 사건이라고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권리금 보호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요새 좀 간혹 이제 나오는 문제가 어떤 이제 지하 상가나 이런 데에서 권리금을 없애겠다. 그럼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은 내가 권리금을 넣고 들어갔는데 그 권리금에 대해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권리금 계약서는 꼭 어떤 규정으로 써라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요. 가게 자체를 이제 파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동고동락하면서 사장님 월급 늦게 주셔도 돼요. 사장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같이 지내왔던 직원. 이 직원도 야 가게 팔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 이제 사업하시다가 폐업하게 되면 나도 짜증난데 야 다 모여봐. 언제 몇 월 며칠 우리 문 닫을 거야.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서면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퇴직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처리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면은 네. 나중에 재창업을 할 때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좀 안쓰러운 얘기긴 한데 사장님이 자기 가져갈 돈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 당연히 직원 줄 돈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파산해버렸어.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관계가 끝나나요? 아니죠. 파산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노동위원회 고발을 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려요. 네. 보통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리면은 한 10%에서 20%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근데 직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상습적이다, 이게 악덕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50% 이상의 벌금도 과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는 폐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퇴직금 문제 이런 걸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퇴직금? 예. 내가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주세요. 근데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네.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만 퇴직금이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임금에다가 퇴직금을 같이 섞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정말 그냥 너무 힘들어서 돈 자체가 없어서 퇴직금 못 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일 발생하죠. 네. 그럼 누가 책임져 줄까요? 사장님이 책임을 못 지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다. 사장님의 친인척? 그러면 더 좋은데. 국가에서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많이 못 들어본 단어인데요.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체당금.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뭐 폐업했는데 네. 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국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영자가 만약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망한 기업들의 직원들에겐 네. 국가에서 퇴직금과 같은 것들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